리즈 시절의 스칼렛 요한슨, 우울해 보이는 중년 남성 빌 머레이에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Just having a midlife crisis. Did you buy a Porsche? 1000만원짜리 백 사는 느낌? 안녕하세요, 테디킴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피디님, 혹시 개구리 왕눈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애니메이션은 잘 몰라도 이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어요.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좀 샜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별명이 바로 개구리 왕눈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 브랜드는 1963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디자인 톤을 유지해 온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때문인지 조금 식상하고 지루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심지어 사골 디자인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수십 년 전에 생산된 이 브랜드의 구형 모델을 실물로 접하면 여전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도 하죠. 수많은 영화 속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오마주 되었던 그 브랜드, 그야말로 자동차의 아름다움과 성능은 물론이고요,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꿈과 열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브랜드. 오늘의 주제는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포르쉐입니다. 일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도쿄 신주쿠 파크 하얏트 스카이라운지 한 바에서 50대 중년 남성과 20대 젊은 여성이 우연한 만남을 갖습니다.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씬인데요. 극중 여주인공이었던 스칼렛 요한슨, 이때가 17살인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리즈 시절의 스칼렛 요한슨, 정말 이쁘긴 하더라고요. 여튼 그녀는 우울해 보이는 중년 남성 빌 머레이에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Just having a midlife crisis. Did you buy a Porsche? You know,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Porsche. 사실 이런 표현은 이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포르쉐를 샀다고 하면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여긴다고도 하죠. 단순히 돈이 많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과감하게 질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랄까, 주변에서 미쳤어 라고 하는 말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많이 무리하면 절대로 사지 못할 가격도 아니잖아요. 그죠? 못 사요?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포르쉐라는 스포츠카를 산다? 제 생각에는 포르쉐라는 이미지도 글쎄요, 이 사이 어디쯤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SUV인 카이엔이나 세단인 파나메라 모델이 아닌 진짜 포르쉐 911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요.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유구한 히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포르쉐라는 브랜드명은 창립자인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포르쉐 박사야말로 초창기 포르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5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기계공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기계공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10대 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비엔나의 한 전기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려 120년 전에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이 바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 독일어로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뜻을 가진 셈퍼 비부스입니다. 30대에 접어든 그는 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경주용 차량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최연소 임원 자리에 오를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고, 결국 1931년 50대의 늦은 나이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회사의 이름은 닥터 엔지니어 페르디난드 포르쉐의 유한 책임 회사, 이후 전설이 될 포르쉐의 위대한 시작이었죠. 포르쉐를 이해하려면 일종의 세트 메뉴처럼 필수로 따라오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으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포르쉐는 현재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이기도 하죠. 혹자들은 포르쉐가 망해서 폭스바겐에 인수된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요. 폭스바겐 산하의 수많은 브랜드들과는 달리 이 둘은 최근까지도 인수합병 전쟁을 치를 만큼
비등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합자 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긴 인연은 또 있습니다. 창업자였던 페르디난드 포르쉐에게는 일남일녀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아들 페리 포르쉐, 딸 루이제 포르쉐였죠. 페리 포르쉐의 아들, 그러니까 페르디난드의 친손자였던 포르쉐의 수장 볼프강 포르쉐, 그리고 외손자였던 폭스바겐의 수장 페르디난드 PA. 결국 폭스바겐 그룹과 포르쉐의 경영권 다툼은 일명 손자의 난이었던 셈인 거죠. 이 둘의 질긴 인연과 관련된 일화는 또 있습니다. 일명 차도쿠였던 독재자 히틀러는 당대 독일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포르쉐 박사에게 일명 국민을 위한 차를 개발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차가 바로 KDF 바겐이란 자동차였죠. KDF란 독일어로 기쁨을 통한 힘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히틀러 정권의 구호이자 KDF 당원들이 타는 차를 의미했습니다. 이른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선전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차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이 차는 일명 딱정벌레차, 비틀이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고요. 이때 폭스바겐의 운영권은 포르쉐의 사위였던 안톤 피에가 맡게 됩니다. 반면에 KDF 바겐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포르쉐는 폭스바겐을 베이스로 한 럭셔리 스포츠카 버전 포르쉐 356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KDF 바겐의 스포츠카 버전은 포르쉐 356이 되었고요. 패밀리카 버전은 폭스바겐의 비틀이 된 거죠. 말 그대로 KDF 바겐의 이복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애플하면 아이폰, 삼성하면 갤럭시를 떠올리듯이 포르쉐 하면 911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 역시도 911의 개발비를 위해 판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포르쉐 356의 데이트 이후 페르디난드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빠른 여행용 스포츠카를 모토로 신차 개발에 몰두합니다. 성능이 좋아야 하지만 동시에 편안해야 한다. 일종의 성능과 편안함 사이에 밸런스를 잡고자 한 거죠. 이렇게 탄생한 차량이 빠르지만 뒷자리가 있는 스포츠카인 포르쉐 911입니다. 사실 이 같은 개발 모터는 이후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소위 페란포라는 말이 있거든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렇게 슈퍼카 브랜드 3대장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페라리,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뭐랄까 부자들이 서킷에서 타는 사치품? 빠르긴 하지만 일상용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좀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현대 포르쉐는 서킷에서도 잘 달리고 또 데일리카로 타고 다녀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은 뭔가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스포츠카 브랜드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많죠. 911이라는 네이밍에 대한 탄생 비화도 흥미로운데요. 자동차 업계에선 신차를 개발할 때 정식 명칭을 붙이기 전에 일명 개발 코드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911 역시도 포르쉐의 개발 코드명에서 탄생한 숫자고요. 당시 이 차의 개발 코드명이 901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코드명을 사용해서 포르쉐 901이라는 모델로 출시한 예정이었지만 당시 프랑스 브랜드였던 푸조 역시도 두 번째 자리에 0을 사용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포르쉐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숫자 0을 1로 바꿔서 911로 출시하게 됐던 거죠. 포르쉐 911하면 몇 가지 상징적인 특징들도 있는데요. 개구리 왕눈이라 불리는 동그란 헤드램프, 지붕에서 트렁크까지 하나의 선으로 매끈하게 이어지는 섹시한 디자인.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디자인이 1963년에 등장한 1세대 모델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한 디자인으로 60년 동안 세련됨을 유지한다? 제가 좀 디알못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5개의 원형 클러스터, 대시보드 가운데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시계, 그리고 무척 좁긴 하지만요, 고성능 정통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뒷자리, 그리고 이 뒷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뒷바퀴 위에 위치한 엔진이 또 있죠. 이 같은 방식을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일명 RR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차 역시도 현재 포르쉐 911이 유일하고요.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특유의 주행 감각은 911만의 아이덴티티로 많은 매니아층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90년대 포르쉐 911은 여전히 특별한 차였지만 스포츠카 하나만으로 회사를 꾸려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했습니다. 매출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1992년 빈델린 비데킹이란 새로운 CEO를 영입하면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오픈카인 박스터,
SUV인 카이엔, 4인승 세단이죠 파나메라, 또 소형 SUV인 마칸까지 연속으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포르쉐의 글로벌 매출액은 376억 유로, 하나로 약 52조 원에 달하고요. 영업이익은 68억 유로, 하나로 약 9조 5천억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자그마치 18%에 달하죠. 자동차 산업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는 흔치 않은 수치인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매출액은 142조 원, 영업이익은 9조 8천억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채 7%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또한 업계에선 상당한 수준이고요. 매출은 현대기아차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장사 하나는 확실히 잘하고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장사성만 차리는 통에 브랜드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는 요즘인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AI 등 4차 혁명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예고되어 있는 지금, 내연기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브랜드 포르쉐는 앞으로도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포르쉐의 수장 올리버 블루메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감을 주는 제품이 저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치는 단지 결과일 뿐이죠. 개인적으로 포르쉐 911 모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예산은 상관없이 한 대 더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911 까레라 터보 S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위로는 성능이 좀 더 좋긴 한데 생김새가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그렇고요. 4류는 왠지 정통 포르쉐 느낌이 안 들어서 또 싫더라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 모델인 911 까레라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르쉐 카이엔이 강남 산타페라고 할 정도로 요즘 길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그 예전에 동경하던 뭐 그런 느낌은 솔직히 좀 요즘에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동경은 좀 사라졌지만 여전히 911이란 모델에 대한 동경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글쎄요, 뭐 그것보다는 그 가격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좀 되면 사실 1억 넘는 차를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즘이잖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실용성을 겸비했을 때 얘기고 911 같은 차는 글쎄요, 살려면 그냥 사치품이 될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 백 사는 느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